안녕하세요. 일산에서 동네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미스터 버티고입니다. 미스터 버티고 책방의 원작 읽기. 오늘은 고레에다 히로카츠 감독의 1995년 작품 환상의 빛의 원작 소설인 미야모토 테루의 환상의 빛입니다. 최근 1년의 사태로 인해 개인적으로 일본 소설에 대한 흥미가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그래도 일본 소설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는 일본의 냉혹한 현실을 극도로 담담하게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구구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는 작가이고, 또 미야모토 테루의 이 소설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주인공을 도와주는 것으로 그려져 있어서 비교적 편한 마음으로 일본 소설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영화는 한 소녀가 할머니를 쫓아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소녀는 떠나는 할머니를 붙잡으며 가지 말라고, 아빠가 알면 난리 난다고 말하지만 할머니는 죽어서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며 시코쿠로 갈 거라고 하면서 뿌리치고 갑니다. 집 나간 할머니가 걱정된 소녀는 한밤중 할머니가 가버린 다리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자전거를 타던 옆집 소년 이쿠오와 마주칩니다. 그러더니 어둠 속에서 여자는 이쿠오, 요즘 들어 죽은 할머니 꿈을 자주 꾼다고 합니다. 어느새 여자의 남편이 된 자전거 소년 이쿠오는 잠결에 내가 당신 할머니도 아닌데 어떻게 아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왜 죽으러 가는 할머니를 말리지 못했을까 자책합니다. 두 사람은 생후 3개월의 신생아가 있는 신혼입니다. 남자는 근처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아이를 맡기고 둘이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며 데이트를 하는 사이좋은 젊은 부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낮에 남편이 집에 옵니다. 아내가 어쩐 일이냐고 묻자 볼 일이 있어 자전거를 두고 가려고 왔다고 합니다. 저녁 때 비 온다고 해서 우산만 갖고 가죠. 그날 밤 남편 대신 경찰이 집에 찾아옵니다. 기차에 치여 죽은 남자가 여자의 남편인 것 같다고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남편이 어디 있냐고 묻자 봐도 못 알아볼 거라고 하죠. 남편이 철로 한가운데를 기차 진행 방향으로 걷고 있었는데 커브가 심한 길이어서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합니다. 대체 남편은 왜 그랬을까요? 부부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생후 3개월 된 아이도 있었는데. 그리고 세월이 흘러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여자는 아래층 양복점 주인 소개로 해안가 마을로 가서 역시 여자아이를 혼자 키우는 남자와 재혼을 합니다. 이 여자아이도 여자를 스스럼 없이 엄마라고 부르고 아들도 시아버지 무릎에 앉을 정도로 친근하게 지냅니다. 재혼한 부부는 친척들과 함께 결혼 파티도 열고 두 아이는 벌써 함께 이리저리 놀러 다니는 친한 사이가 됩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수박을 먹기도 하고 어느 더운 여름날 밤 둘이 사랑도 나누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자는 남동생 결혼 때문에 예전에 살던 곳으로 가서 남편과 함께 갔던 찻집에 들르는데 찻집 주인이 전 남편이 죽은 날 커피숍에 왔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는 죽은 전 남편이 일하던 공장에도 가보고 같이 살던 집에도 가봅니다. 그리고 다시 해안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뭔가가 달라져 있습니다.
어느 날 여자는 상여 나가는 걸 보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상여꾼들이 피워놓은 불빛을 한참을 보고 서 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여자를 찾으러 오죠. 여자는 울면서 말합니다. 전 남편이 왜 자살했고 왜 철로 위를 걷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요. 그걸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는데 그가 왜 그랬는지 아느냐고 남편에게 묻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海に誘われる言うとった。親父前は船に乗っとったんや。一人で海の上におったら沖の方に綺麗な光が見えるんやとチラチラチラチラ光って俺を誘うんじゃ言うとった。誰にでもそういうことあるんちゃうか。 남편은 아이들과 놀아주고 여자는 시아버지한테 날씨가 많이 풀렸다고 하고 시아버지는 좋은 계절이 왔다고 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반면 소설은 여자가 죽은 남편한테 쓰는 편지로 시작합니다. 시작 부분을 보죠. 이제 저는 32살이 되었습니다. 효고현 아마가사키에서 이곳 노쿠노토의 소속이라는 해변 마을로 시집온 지 만 3년이 되었으니 당신과 사별한 지도 그럭저럭 7년이나 되었네요. 이렇게 2층 창가에 앉아 따뜻한 봄볕을 쬐면서 잔잔한 바다와 일하러 나가는 그 사람 차가 꼬불꼬불 구부러진 해안도로를 콩알만하게 벌어져 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어쩐지 몸이 다시 꽃봉오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비걱비걱 오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이 근방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초록색으로 널찍하게 펼쳐진 바다에 한 덩어리가 되어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이 있지요. 커다란 물고기떼가 바다 밑바닥에서 솟아올라 파도 사이로 등 지느러미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그저 작은 파도가 모인 것에 지나지 않답니다. 눈에는 비치지 않지만 때때로 저렇게 해면에서 빛이 날뛰는 때가 있는데 잔물결의 일부분만을 일제히 비추는 거랍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의 마음을 속인다. 고 아버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대체 사람이 어떤 마음을 속이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그러고 보면 저도 어쩌다 그 빛나는 잔물결을 넋을 잃고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풍어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는 이 근방 어부 나부랭이들의 흐리멍덩한 눈에 한순간 꿈을 꾸게 하는 불온한 잔물결이라고 아버님은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에게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 듯 했습니다. 그냥 그런 기분이 들었다는 것일 뿐 그게 대체 어떤 것인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날씨는 좀처럼 드물기 때문에 이불이나 방석도 널어야 하고 그것 말고도 할 일이 잔뜩 있기 마련인데도 이런 날은 으레 몸이 나른해져서 아무것도 할 마음이 일지 않습니다. 비그친 선로 위를 부정한 등으로 걸어가는 당신의 뒷모습이 뿌리쳐도 마음 한구석에서 떠오릅니다. 유이치를 데리고 이곳 세키구치 다미오의 집으로 시집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저는 당신이 죽은 그날부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마음속의 혼잣말을 도저히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와지마에서 오는 버스가 소소기에 멈추더니 거기에서 이미 죽었을 당신이 내리고 그 모습을 본 유이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저에게 알려줍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확 뜨거워져서 왠지 모르지만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을 후들거리며 달려갑니다. 그런 어이없는 꿈같은 전경을 상상하면서 무심코 입술을 조그맣게 움직이고 있는 자신을 들키지 않으려고 주위를 살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새로운 남편과 그럭저럭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죽어버린 전 남편에게 이렇게 열심히 말을 걸고 있는 자신을 참 불쾌한 여자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습관 같은 것이 되어버리면 어느새 죽은 당신에게가 아니라 그렇다고 자신의 마음에도 아닌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가깝고 정겨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듯해서 그만 황홀해질 때가 있습니다. 가깝고 정겨운 그 사람이 대체 누구일까? 저에게는 이것저것 다 알 수 없는 것들 뿐입니다. 당신은 왜 그날 밤 치일 줄 뻔히 알면서 한신전차 철로 위를 터벅터벅 걸어갔을까요? 그리고 남편이 자살하는 장면에 대해 소설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저녁 7시 무렵에나 그쳤고 저는 방 안에 널어둔 빨래 중에서 유해치의 기저귀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창문 밖에 널었습니다. 창문 아래 거리에는 세 채의 러브 호텔이 줄지어 있었는데 빨갛고 파란 네온 사인이 뒤섞여 주변에 거무칙칙한 자주색 빛을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비개인 밤은 그 자주색 빛이 더욱 강해져 우리 방 안까지 기분 나쁜 색으로 물들이고는 했습니다. 당신은 11시가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아주 드문 일이었는데 저는 어쩐지 가슴이 두근거리고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칭얼거리는 유이치를 제 이불에 재워놓고 잠깐 옆에 눕는다는 게 전기불을 켜놓은 채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시계를 보니 벌써 3시였습니다. 당신이 돌아온 거구나 하면서 문을 열었더니 아파트 관리인이 경찰관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요? 하고 관리인이 묻기에 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순간 허리 부근에 싸하게 냉기가 돌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당신 신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그렇게 무섭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겁니다. 경찰관은 조그만 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차에 치인 남자가 있습니다.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제 남편인가요? 이렇게 물으면서 그 사람은 틀림없이 남편일 거야. 남편은 전차에 치여 죽어버린 거야. 하고 소름이 끼칠 정도의 확신이 들어 혀가 꼬부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시체가 처참해서 얼굴로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만 옷이나 구두, 자질구레한 소지품 같은 걸로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이치를 관리인 부부에게 맡기고 저는 아파트 현관에 세워진 순찰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서 경찰관은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지 조각에 봉투 같은 종이 조각이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 오카지마 나사 제작소라는 회사명이 인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오카지마 나사 제작소의 사원 3사람 가운데 귀가하지 않은 사람은 댁의 남편밖에 없습니다. 그 종이 조각을 찾느라 선로를 따라 3시간이나 돌아다녔습니다. 구두 한 짝과 아파트 열쇠만이 유류품이었는데 그 2가지는 당신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사체는 더 이상 복원할 수 없을 정도로 흩어져 있어서 저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발가락이 발견되어 그 지문으로 사체가 당신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장은 구이세와 다이모스 사이였는데 전차를 운전한 사람의 말로는 당신은 선로 한가운데를 전차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느슨한 커브여서 사람의 모습이 조명등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미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리였답니다. 경적 소리에도 엄청난 브레이크 소리에도 돌아보지 않고 당신은 치이는 순간까지 똑바로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 있던 승객 6명 정도가 급정차로 튕겨나가 부상을 입었답니다. 자살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신문에도 조그맣게 그렇게 보도되었는데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자살할 만한 어떤 이유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 측에서도 여러모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아무런 동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체에서는 약물도 알코올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몸도 건강하고 술도 마시지 않고 도박도 하지 않고 그 밖에 여자 관계도 없고 죽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빚도 없고 그렇기는커녕 첫 아이가 태어난 지 3달밖에 되지 않아 남자로서는 기운이 넘칠 시기였습니다.
경찰관도 머리를 갸웃거릴 정도로 죽을 만한 이유 같은 건 무엇 하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감쪽같이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저는 당신이 죽고 나서의 그 며칠간을 떠올릴 때마다 생각합니다. 여우한테 홀린 것 같은, 여럿이서 누군가에게 속은 듯한 그런 멍한 마음속에 흐느끼지도 울부짖지도 못한 채 오직 컴컴한 땅속에 가라앉아 있는 또 하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울고 있는 유이치를 내버려 둔 채 멍하니 다다미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걱정되었는지 관리인 부부가 하루 종일 저를 지켜봐 주었습니다. 남편의 뒤를 따라 가스관이라도 물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마치 남의 일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유이치를 데리고 죽어버릴까 하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있는 또 하나의 마음에 비 그친 선로 위를 터벅터벅 걷고 있는 당신의 뒷모습이 이제 또렷이 비쳤습니다. 하늘색 와이셔츠 위에 회색 블레이저 코트를 입고 약간 등을 구부린 특유의 모습으로 혼자 묵묵히 이슥한 밤의 선로 위를 걷고 있는 당신의 뒤를 쫓으면서 저는 열심히 그 마음속을 알려고 길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보죠. 와지마에 도착하기 조금 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건널목의 경적이 몇 번이고 다가왔다가 멀어져 갔고 선로 옆으로 보이는 민가도 너무나 한촌다운 시골티를 풍기는 느낌으로 변해갔습니다. 안개비는 강한 바람에 옆으로 들이쳤습니다. 열차 안은 난방이 잘 돼서 더울 정도였으므로 와지마역에 내렸을 때는 무심코 몸이 떨렸습니다. 4월인데도 겨울 같은 추위여서 저는 대단한 곳에 와버렸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아직 꾸벅꾸벅 졸고 있는 유이치를 안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개찰구를 빠져나갔습니다. 관광객처럼 보이는 한 무리가 개찰구 근처에서 밀치락달치락 하고 있어서 마중을 나와 있을 다미오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돌아갈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된 거지? 정신이 나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먼 옥고쿠노토 구석까지 찾아올 마음이 든 거겠지. 하고 어딘가 잔뜩 긴장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5분쯤 지났을 때 다미오 씨와 딸 도모코가 역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간사이에서 온 단체 손님이 있어서 그 요리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다미오 씨는 미안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빠가 등을 툭 치자 미리 준비를 한 모양으로 8살의 도모코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는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다미오 씨가 운전하는 경자동차에 올라탔습니다. 와지마 시내를 빠져나가 구불구불 구부러진 좁은 해안도로를 30분쯤 달렸습니다. 시커먼 구름이 점차 갈라지더니 그 사이로 자색을 띤 파란 하늘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날씨가 굳어지는 하늘인지 개어가는 하늘인지 도저히 구별할 수 없는 듯한 구름벽이 안개비 위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방울에 젖은 차창 너머로 흔들흔들 요동치고 있는 광대무변한 일본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몇 개의 조그만 마을을 빠져나간 차가 다시 해안선으로 나왔을 때 제 눈은 무심코 처음 본 소소기의 바다에 고정되었습니다. 온통 안개비에 묻힌 그때의 바다색은 대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상하게 파도만이 새하얗게 날아오르며 넘실거리는 어두운 바다였습니다. 그렇게 여자는 재혼을 하게 되고 영화에서처럼 비교적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냅니다. 그러다 동생 결혼식 때문에 살던 곳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와서는 이유도 없이 자살한 전 남편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어느 날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영화 속에서는 여자가 상여 나가는 것을 따라가는 장면으로 그려져 있는데
소설에서는 여자가 자살을 하려는 한 남자를 따라가는 장면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그 장면을 보죠. 남자는 제가 탄 소속이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체인을 감은 버스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인 채 달렸기 때문에 오카와의 마을들을 빠져나가는데 1시간 이상이나 걸렸습니다. 기름기 없는 가지런한 머리의 그 남자는 지친 듯 바다만 바라보았습니다. 정류소에 멈출 때마다 내릴까 말까 망설이는 것처럼 엉거주춤 일어났다가 다시 좌석에 주저앉고는 했습니다. 제가 그 남자에게서 뭔가 심상치 않은 점을 느낀 것은 이를테면 제 감상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 죽으러 온 거다 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남자는 소속이 입구를 한 정거장 앞둔 가하라에서 내렸습니다. 내릴 때 사팔눈으로 힐끗 저를 본 것 같았습니다. 저도 서둘러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생각도 없이 저는 그 남자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한 정거장 전에 내렸으면서도 그 사람은 바다를 따라 난 얼어붙은 길을 소속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바다에 면한 허술한 민가는 바람이나 파도의 물보라를 막기 위한 이대로 만든 울타리로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얼음처럼 굳어져 들러붙어 있던 눈이 바다에서 불어오는 돌풍으로 후두두둑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날아갔습니다. 방파제에 부딪히는 파도의 물보라가 머리 위에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붕에 쌓인 눈이 날아올라 마치 바로 지금 하늘에서 내리는 것처럼 산기슭을 향해 날아갑니다. 길에는 저와 그 남자밖에 없었습니다. 털장갑을 낀 손으로 머리에 감고 있던 머플러를 누르면서 저는 흠뻑 젖은 채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때 아주 시커멓던 하늘도 바다도 파도의 물보라도 파도가 넘실거리는 소리도 얼음 같은 눈 조각도 싹 사라지고 저는 이슥한 밤에 흠뻑 젖은 선로 위의 당신과 둘이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힘껏 껴안아도 돌아다봐 주지 않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뭘 물어도 무슨 말을 해도 절대 돌아보지 않는 뒷모습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자의 애원하는 소리에도 절대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아, 당신은 그냥 죽고 싶었을 뿐이었구나. 이유 같은 것은 전혀 없어. 당신은 그저 죽고 싶었을 뿐이야. 그렇게 생각한 순간 저는 뒤를 쫓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순식간에 멀어져 갔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마스모토 마루라고 쓰인 어선이 방치되어 있는 모래사장 옆이었습니다. 저는 방파제 사이로 모래사장으로 내려가 조그맣고 하얀 어선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상반신을 잔뜩 구부리고 일본해의 돌풍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어선에 기댄 채 넘실거리며 다가오는 시커먼 바다를 보았습니다. 머플러도 코트도 찢겨져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추위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저는 내버려진 어선에 달라붙은 채 오랫동안 겨울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다의 흔들림과 함께 제 몸도 흔들흔들 흔들렸습니다. 아마가사키의 그 터널 나가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좋아. 행복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아. 죽는다고 해도 좋아. 뿜어져 올랐다가 흩어져 날아가는 커다란 파도와 함께 그런 생각이 자꾸만 가슴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당신이 죽었다는 것을 저는 그때 확실히 실감했던 것입니다. 아, 당신은 얼마나 쓸쓸하고 불쌍한 사람이었을까요? 눈물과 흐느낌. 저는 얼굴을 찡그리면서 언제까지나 울고 있었습니다. 대체 얼마나 거기서 울고 있었을까요? 문득 옆을 보니 다미오 씨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고 잠시 말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다미오 씨의 찌를 듯한 눈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이런 데서. 대체 어떻게 된 거요? 다미오 씨는 뒷걸음질 치는 제 어깨를 붙잡고 어쨌든 집으로 갑시다. 이런 데 있다가는 죽을지도 모르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전 남편이 왜 자살했는지 모르겠다고 그 이유를 묻자 남편은 혼이 빠져나가면 죽고 싶어지는 법이라고 대답합니다. 소설도 영화처럼 재혼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데요.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유이치도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에서 다미오 씨가 그런 말을 했는지 그 후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확실히 이 세상에는 사람의 혼을 빼가는 병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체력이라든가 정신력이라든가 하는 그런 표면적인 게 아닌 좀 더 깊은 곳에 있는 중요한 혼을 빼앗아가는 병을 사람은 자신 안에 키우고 있는 게 아닐까. 절실하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의 마음에는 이 소속이 바다의 그 한순간의 잔물결이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것으로 비칠지도 모릅니다. 봄도 한창이어서 짙은 초록으로 변한 거칠어지기도 하고 잔잔해지기도 하는 소속이 바다의 모습을 저는 넋을 잃고 바라봅니다. 자 보세요. 또 빛나기 시작합니다. 바람과 햇님이 섞이며 갑자기 저렇게 바다 한쪽이 빛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날 밤 레일 저편에서 저것과 비슷한 빛을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시선을 주고 있으니 잔물결의 빛과 함께 상쾌한 소리까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곳만은 바다가 아닌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부드럽고 평온한 일각처럼 생각되어 흔들흔들 다가가고 싶어집니다. 그렇지만 미쳐 날뛰는 소속이 바다의 본성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잔물결이 바로 어둡고 차가운 심해의 입구라는 것을 깨닫고 제정신을 차릴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아, 역시 이렇게 당신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기분이 좋네요. 이야기를 시작하면 가끔 몸 어딘가에서 찡하니 뜨거운 아픔이 일어 기분이 좋습니다. 시아버지의 가래 섞인 기침 소리가 들려옵니다. 배가 고프면 저렇게 2층에서 농땡이를 비우고 있는 저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뭘 떠올리고 있는 건지 툇마루에 앉아 싱글빙글 웃으면서 하루 온종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위치도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네요. 소설은, 영화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죽은 이를 기억하며 계속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이고 자살을 한다는 것은 그 환상의 빛에 혼을 빼앗겨 살아가는 것일 뿐이라고 작가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책 뒷표지에 실린 영화평론가 이동진의 말을 들어보죠. 이것은 불현듯 남겨진 자가 삶에 끝없이 메아리치는 비극적 순간의 의미에 대해 곱씹는 이야기니까. 이때 미야모토 테루가 눈을 두는 것은 난폭하게 틈입한 짧은 순간이 아니라 그곳을 향해 나선형을 그리며 고통스럽게 맴도는 긴 세월이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 위에 걸쳐있는 박명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그는 시간의 소금기가 묻어있는 아름답고 쓸쓸한 문장들을 또박또박 적어나간다. 이 미야모토 테루의 소설집에는 4편의 소설이 실려 있는데요. 모두 가까운 사람이 죽고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밤벚꽃이라는 작품은 죽은 아들 방을 새놓은 여자의 이야기이고, 박쥐라는 작품은 고등학생 시절 불량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는 거고, 침대차라는 작품은 열차에서 떨어져 죽은 친구와 얽힌 이야기입니다. 영화도 소설도 재미있으니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스터 버티고 책방의 원작 읽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